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이야기네 하실 거예요. 김정우 씨, 올해 62세입니다. 2년 전에 공무원에서 퇴직하셨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요즘 김정우 씨의 하루 일과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오전 9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로 향합니다. 총무직을 맡고 계시거든요. 김 총무님, 또 오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우 씨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아요. 오후 1시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모임 준비로 또 바빠지죠. 김 간사, 이번 모임 장소 예약은 어떻게 됐어? 식당 메뉴는 정했어?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들. 저녁 7시 교회 봉사팀 모임에 참석합니다. 여기서도 김정우 씨는 팀장이에요. 형님, 다음 주 봉사활동 준비는 다 되셨죠? 책임감에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루 종일 남을 위해 뛰어다니시는 김정우 씨.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부인 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좀 쉬면 안 될까? 괜찮아. 사람들이 날 믿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는 30년 지기 친구 성철이가 전화를 했어요. 정호야, 미안한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3개월 안에 꼭 갚을게. 김정호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퇴직금으로 여유는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빌려준 돈들이 돌아오지 않은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조카한테 빌려준 100만 원, 회사 후배한테 빌려준 200만 원.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거든요. 성철아, 그게. 결국 김정호 씨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생각해보고 연락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끊고 나서 한숨만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거절하자니 나쁜 사람 같고 들어주자니 내 속은 답답하고 이런 딜레마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게 정말 착한 걸까요? 김정호 씨처럼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면서 자신은 지쳐가는 것.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왜 우리는 거절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특히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우정은 지키면서도 내 경제적 안전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오랜 기간 심리 상담을 해온 심리학자들의 경험과 최신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김정우 씨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격이 착해서 마음이 여려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30년간 연구한 결과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3단계 함정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어린 시절 각인된 착한 아이 콤플렉스입니다. 김정우 씨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60년대 시골 마을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지? 그때부터 김정우 씨의 뇌에는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착한 아이는 말 잘 듣는 아이, 거절하지 않는 아이라는 공식 말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박사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자주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승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김정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은 지금도 누군가 부탁하면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2단계는 사회생활에서 강화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김정우 씨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협조적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김주무관, 이 업무 좀 도와줄 수 있나? 네,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35년간 반복되면서 김정우 씨의 뇌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인정받는다. 거절하면 밉보인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헤이즐 마쿠스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부탁 거절 후 느끼는 감정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거절한 당사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상대방이 실제로 느끼는 불쾌감보다 3배나 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3단계는 돈은 우정의 척도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3단계입니다. 김정우 씨는 왜 친구 성철이의 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까요? 우리 세대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하면 진짜 친구가 아니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30년 지기 친구가 300만 원을 부탁하는데 내가 이걸 거절하면 얼마나 야박한 사람이겠어?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금전 대출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돈을 빌려준 관계 중 67%가 관계 악화를 경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돈을 빌린 사람의 78%가 돈을 갚을 때까지 대출자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도우려다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김정우 씨도 경험이 있잖아요. 조카한테 빌려준 100만 원 때문에 명절 때마다 어색해지고 회사 후배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도와주려다가 관계가 더 나빠진 거죠. 그런데도 왜 똑같은 고민을 할까요? 바로 이 3단계 함정 때문입니다. 1단계에서 만들어진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2단계에서 강화된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3단계에서 왜곡된 돈을 빌려줘야 진짜 친구라는 믿음. 이 3가지가 합쳐지면서 김정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UCLA 뇌과학 연구소의 매튜 리버만 박사는 fMRI 촬영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절을 할 때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이라는 부분이 극도로 활성화되는데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해요. 즉,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게는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뇌의 반응은 학습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잘못 학습된 것은 다시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김정우 씨처럼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도 현명한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함과 호구는 다릅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김정호 씨처럼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빌려주는 것. 이게 정말 착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라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을 제대로 도울 수도 없어요. 김정호 씨처럼 온갖 일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 가족들에게는 소홀해지게 되거든요. 둘째, 무분별한 도움은 상대방을 더 나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계속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셋째, 진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더 건강해집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도와야 한다. 여러분, 비행기 안전 수칙 기억하시나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거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그래요. 진짜 친구라면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야, 돈 빌려줘야 진짜 친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전보다 더 좋아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대부분은 오히려 어색해지거나 연락이 뜸해지거나 심지어 관계가 끝나버린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은 바로 이런 원칙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 경계선은 확실히 지키는 방법들 말이에요. 4가지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승전 인정법, 두 번째는 나 전달법, 세 번째는 질문형, 끝맺음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차 전략입니다. 특히 돈 빌려달라는 부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김정호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거절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승전 인정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기승전결의 구조를 빌려온 거죠. 기,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하고 공감한다. 승,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한다. 인정, 상대방의 용기와 관계를 인정하며 마무리한다.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김정호 씨가 친구 성철이의 돈 부탁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실제 대화로 보여드릴게요. 김정호 씨가 성철이와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정호야, 정말 미안한데 사업자금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말이야. 김정호 씨가 잠시 침묵 후 말합니다. 성철아, 먼저 기단계, 상황 인정과 공감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인 걸 알겠어. 사업하면서 자금이 막히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도 직장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어서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정호 너는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 승단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고마워.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30년 넘게 지낸 친구 사이인데 네가 어려울 때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그럼 여기서 전 단계,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사정도 만만치 않아. 퇴직하고 나서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돈 관리에 원칙이 있어서 말이야. 무슨 원칙? 돈 거래는 가족 간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물며 친구 사이에서는 더더욱. 나도 그동안 몇 번 경험해 봤는데 돈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 마지막 인정 단계, 상대방 용기와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네가 이런 부탁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는 충분히 이해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우리 사이를 믿어주는 거잖아. 정말 고마워. 성철이가 잠시 멈칫하며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대신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는 없을까? 재정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알아볼까? 아니면 다른 대출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사실 나도 친구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마음 편하지는 않았어. 고마워, 성철아. 이해해줘서. 보셨죠? 이게 바로 기승전 인정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김정호 씨는 성철이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인 걸 알겠어라고 먼저 공감을 표현했죠. 이게 기단계입니다. 둘째,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라고 자신의 선의를 분명히 밝혔어요. 이게 승단계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하지만이라는 전환점에서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했어요. 우리 집 사정도 만만치 않아 돈 관리에 원칙이 있어서라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죠. 이게 전 단계입니다. 넷째, 마지막에 네가 이런 부탁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이해해라고 상대방의 용기를 인정해줬어요. 이게 인정 단계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저 피셔 교수의 원칙 중심 협상법 연구에 따르면 거절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자신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이 관계 손상을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김정호 씨와 성철이는 이 대화 이후에도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기승전 인정법의 핵심 공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 네 상황, 네 마음 이해의 공감 표현. 승, 나도 도와주고 싶어 선의 표현. 전, 하지만 내 원칙상, 내 상황상 현실적 이유. 인정, 네 용기, 우정 고마워 관계 인정. 이 방법은 돈 부탁뿐만 아니라 다른 부탁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아파트 총무직을 그만둘 때도, 동창회 간사직을 사양할 때도, 교회 봉사팀장 자리를 내려놓을 때도 모두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기술인 나 전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탓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의 핵심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사정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이런 실수를 하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바빠서, 이런 식으로 변명하듯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럼 돈 생기면 빌려줄 거야? 시간 날 때는 해줄 거야? 라고 다시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 전달법은 다릅니다. 내 원칙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김정호 씨가 또 다른 지인의 돈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권 집사님이 김정호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집사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 보험금 나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김정호 씨가 기승전 인정법을 적용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권 집사님, 상황이 급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금전 관리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있어서요. 무슨 원칙이요? 여기서 나 전달법의 핵심이 나옵니다. 내 원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퇴직하면서 정한 원칙인데 가족 이외에는 돈을 빌려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 집사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아, 그런 원칙이. 사실 제가 그동안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돈 문제가 개입되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어색해지더라고요. 저는 권 집사님과의 관계가 소중해서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금융기관 소개라든지 다른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본다든지.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괜찮아요. 보시면 김정호 씨는 돈이 없어서 바빠서 같은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을 명확히 제시했죠. 나 전달법의 핵심 표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게는 이런 원칙이 있어서 제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부탁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확고한 원칙이니까요. 미국 UC 버클리 심리학과의 엘버트 반두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더 높은 신뢰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김정호 씨가 아파트 총무직을 그만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이 말합니다. 김 총무님, 정말 그만두시려고요? 주민들이 다 김 총무님을 믿고 있는데. 소장님, 그동안 정말 보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시간을 가족과 건강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2년간 총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에게는 일과 쉼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업무량을 좀 줄여드릴까요? 고마우신 제안이지만 제가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성격이라서요. 그러다 보면 결국 똑같아질 거예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분이 처음부터 자기 방식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바빠서 피곤해서 같은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인 일과 쉼의 균형과 성격인 책임지려는 성격을 근거로 설명했죠. 나 전달법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진짜 내 원칙이어야 해요. 즉석에서 만들어낸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여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탓하는 표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은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전달법이 아니라 공격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함께 제안하면 상대방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져요. 김정호 씨는 이 방법을 익힌 후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무작정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부인 영숙 씨도 변화를 느꼈어요. 여보, 요즘 훨씬 당당해 보여. 예전에는 거절하고 나서도 계속 미안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이 시원해 보여. 맞습니다. 나 전달법을 쓰면 거절한 후에도 죄책감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거절한 게 아니라 내 원칙에 따라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기술은 질문형 끝맺음과 대한 제시법입니다. 거절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거절을 한 다음이에요. 그 어색한 침묵, 상대방의 실망한 표정. 이런 게 가장 견디기 어렵죠. 하지만 질문형 끝맺음을 사용하면
이런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어요. 김정호 씨가 친구 성철이에게 돈 거절을 한 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다시 보실까요? 앞서 대화의 연장선에서 김정호 씨가 말합니다. 대신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는 없을까? 재정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알아볼까? 아니면 다른 대출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 그런 게 있어? 우리 은행 다니는 후배가 있거든. 소상공인 대출 전문가야. 소개해 줄까?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저리 대출도 알아봐야지. 나도 퇴직하고 나서 이런 정보들 좀 공부했거든. 정말? 그거 좋겠다. 그럼 내일 그 후배한테 연락해서 상담 날짜 잡아줄게. 어때? 고마워, 정호야. 사실 나도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거든. 당연하지.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돈은 못 빌려줘도 조언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보세요. 김정호 씨는 단순히 안 된다로 끝내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도왔죠. 질문형 끝맺음의 장점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괜찮을까? 같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게 되죠. 둘째,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거절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셋째, 상대방이 거절당했다는 느낌보다는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김정호 씨가 교회 봉사팀장직을 내려놓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교회 봉사팀 모임에서 김정호 씨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팀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일반 팀원으로만 참여하고 싶어요. 왜요? 김 팀장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역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새로운 팀장님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누구요? 이 집사님이 어떠실까요? 경험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열정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 차근차근 인수인계해 드릴 테니까 처음에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함께 일해보면서 천천히 넘겨드릴게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김정호 씨가 팀장직을 그만둔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새로운 팀장을 세우고 팀을 더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로 바뀌었어요. 질문형 끝맺음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상대방 의견 묻기. 함께 해볼까요? 함께 행동 제안. 괜찮으실까요? 상대방 부담 확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 판단 요청. 대안 제시의 세 가지 유형도 있어요. 정보 제공형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알아보세요. 인맥 연결형 이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부분 협력형 이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상담은 언제든지. 스탠퍼드 대학교 협상학과의 윌리엄 유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거절은 상대방이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거절이다. 실제로 성철이는 김정호 씨의 은행 후배를 만나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김정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죠. 정말 고마워, 정호야. 네가 돈 빌려줬으면 나는 계속 의존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배웠어. 이게 바로 진짜 도움이에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거절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법론을 배우셨다면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안해요, 죄송해요, 연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연발하세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잘못된 예시를 들어보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뭘 느낄까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미안해하는 걸 보니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안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더 강하게 부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같은 변명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은 임시변통 같은 느낌을 줘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나중에 생기면, 요즘 너무 바빠서 안 되는데 시간 나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계속 기대를 갖게 되고 나중에 또 부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음에 같은 애매한 표현 쓰지 마세요.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이런 말들은 거절이 아니라 연기예요. 문제를 미루는 것뿐이죠. 네 번째, 너무 자세한 사정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집도 요즘 애들 학비에, 병원비에, 집 수리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이 그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금액을 줄여서 다시 부탁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마워요, 믿어줘서 감사해요, 표현하세요. 거절할 때도 감사 인사를 먼저 해야 해요. 좋은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믿고 부탁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좋은 의도로 부탁했다는 걸 이해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세요. 애매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계속 설득하려고 해요. 애매한 표현으로는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명확한 표현으로는 제 원칙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 단호하다고 해서 차갑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따뜻하지만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세 번째, 구체적인 이유 제시하세요. 막연한 이유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원칙적인 이유를 말해야 해요. 막연한 이유로는 좀 어려워서요. 구체적인 이유로는 제가 가족 이외에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기로 정했거든요. 네 번째, 대안이나 다른 도움 제안하세요. 단순히 안 된다로 끝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김정호 씨가 동창회 간사직을 사양할 때도 이 원칙을 지켰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마워. 나를 믿고 맡기려고 했구나. 하지만 난 이제 내 시간을 다른 것에 쓰고 싶어. 대신에 젊은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면 어떨까? 내가 몇 명 추천해 줄게. 다섯 번째, 일관된 태도 유지하세요. 한번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해요. 오락가락하면 상대방이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일관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김정호 씨가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달라진 점이 뭘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김정호 씨를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김정호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구나.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만 부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별것 아닌 일까지 다 부탁했다면 이제는 신중하게 부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김정호 씨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시죠?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정호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 영숙 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손자와 놀아주고 저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를 해요. 물론 아파트 일도 교회 봉사도 여전히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일들만 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인간관계예요. 예전에는 김정호만 찾으면 다 해결되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부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됐어요. 친구 성철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호야, 내가 그때 돈 안 빌려준 게 오히려 잘한 거였어. 나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니까 더 자신감이 생겼어. 이게 바로 진짜 도움이에요.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도운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은 솔직하게, 마지막은 따뜻하게. 이게 바로 상처 주지 않는 거절의 핵심이에요. 첫 마디는 부드럽게. 고마워, 믿어줘서, 이해해, 어려운 상황인걸. 중간은 솔직하게. 하지만 내 원칙상,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지막은 따뜻하게. 다른 방법으로 도울게. 언제든 상담은 해줄 수 있어.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거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착함과 호구는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진짜로 도와주고 싶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에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당장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김정호 씨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변화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어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지혜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관계들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